열화와 같은 박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저희 앞으로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할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심을 두고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디자인 싱킹 공감해서 듣고 스토리로 말한다 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이 제목은 저희 회사의 회사 사운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사운을 만들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서비스 디자이너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비스 디자이너 오영미이고요. 동시에 텐지노 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강의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학과에서 또 강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에서는.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겸임 교수를 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국민디자인단이라는 활동을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제조 그리고 서비스를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서비스 디자인 관련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했다라고 좀 공로를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무총리상도 받아보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라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가 저를 정의할 때 왜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말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이 강연에 초대받은 의미 상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시대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약간 이제는 조금 진부하게 느껴지는 키워드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으로 연결이 극대화한 사회를 지능정보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기존의 정보사회가 지능이 결합되면서 한층 연결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지능정보 사회는 기존의 사회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다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와 결사체를 넘어서 공감 사회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기계기술, 정보기술을 넘어서 지능 정보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는 기존의 물질 경제를 넘어서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경제화로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유 경제 그리고 체험 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의 지배 양식은 예전의 수직적인 위계적 지배 질서를 넘어서 수직 그리고 수평적인 혼계적 지배 질서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면 역시 이것도 그 책에서 그 출처한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연결 그리고 공유이며 수평적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근본적인 변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수직적인 문화가 사회 모든 곳에 깊이 내재해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일탈은 빙산의 일각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벽이 높아져 가고 있다. 공유가 아니라 소유가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 그것도 나만 많이 소유하면 된다는 인식이 공고해져 있다라고 이 책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 후배가 되는 많은 그 디자이너들이 특히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서비스 디자인이 무엇이냐? 대답하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을 하다 보면 앞서 많은 강의에서 들으셨겠지만 말씀하시는 분마다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 각 영역 간에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앞으로 다가올 이런 시대에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주도할 것인가라는 거는 이미 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앞서 그 발췌된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감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이 공감사회는 연결, 공유, 수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역량이 있는 직업군 그리고 사람이 이제 향후에 도래할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서비스 디자이너의 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서를 좀 발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많이 부족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그간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1998년에 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했고 그리고 웹 그 닷컴 버블 기억나시죠? 2000년대 초반에 그 시점에 저는 웹을 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를 먼저 살아내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웹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당시로서는 그 사회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디지털 미디어나 디바이스 같은 게 나타나죠. 지금은 우리한테는 너무 일상생활의 하나가 됐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그 폴더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햅틱폰 기억나시나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부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화면을 설계하는 UX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저는 서비스 디자인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보시는 그 목록이 제가 일했던 그런 프로젝트의 목록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민간 기업에서 이제 진행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죠. 대부분 뭐 웹이라던가 디지털 디바이스의 화면을 설계한다던가 경험을 만든다던가 이런 작업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를 좀 한번 어떤 분야들을 이때 진행을 했었지? 라고 한번 봤습니다. 웹, 모바일, IPTV, 브랜드, 그리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젝트들에 제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도 디자인, 여기서 말하는 건 설계,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글로벌하게 있었고, 국내에는 2009년쯤부터 스터디 그룹이라던가 이런 모임들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그 모임들에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단단히 내가 이 서비스 디자이너로 앞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입니다.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비스 디자인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대상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웹, 모바일, 브랜드를 포괄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 뭐 공동체라던가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조직, 기업의 조직이라던가 기관의 조직을 대상으로도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그리고 의료, 교육, 그리고 퍼실리테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 디자이너의 역량인 것을 또 알게 됐죠. 기존의 어떤 그 민간 산업뿐만이 아니라 저런 퍼블릭 섹터라고 하는 공공에서의 서비스 디자이너가 그전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공공 디자인은 환경에 대한 그 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 서비스 디자인은 말 그대로 공공의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까지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 후배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서비스 디자이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서비스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각 그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공 서비스 디자이너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그 9개의 기관에서 선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분야, 아까 모바일 웹 뭐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커뮤니티, 공동체, 조직, 그리고 교육, 의료 너무나 다양한 분야를 전문 역량이 없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이 사람들이 과연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저런 그 프로젝트를 저에게 요구할 때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요구할 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디자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그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반추하는 그런 질문들을 저도 해봤는데요.
저 질문은 참 답이 없더라고요. 시대는 변하는데 그 무엇도 변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면. 과거에는 인쇄활자 매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디지털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그 무엇은 늘 종이, 인쇄, 인쇄와 관련된 디자인 일들이었을 거고요. 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죠. 점점 시대는 늘 변하죠. 근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는 그 시점에 못 박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대는 변화하는데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는가? 나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풍족하게 아름다운 경험을 주기 위해 하고 있는가? 나는 공공 서비스를 정말 만족하게 시민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는가? 이런 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사례에서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프로젝트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제약사였는데요. 품질경영실의 CS팀에서 일반 의약품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 디자인을 해보자라고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의 시작은 굉장히 작았어요. 이 CS팀에서 늘 고객에게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수차례 고객의 직접적인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 질문들이 늘 같은 상황인 거죠. 왜 사람들은 매일 같은 걸 물어볼까? 그 내용들이 똑같이 언제 먹는지, 어디서 구입하는지, 어떻게 복용하는지 이런 계속 동일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보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질문을 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업무를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자 CS팀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업에서 접근을 하고 계셨어요. CS팀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셨냐면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알고 보면 패키지에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 질문한다는 것은 이 표기된 정보의 상태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개선하는 거를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 약 패키지의 가독성, 이해도의 문제로 접근을 했죠. 자, 이거는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 제품이라는 의약품으로 놓고 보는 거죠. 먼저 문제의 출발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문제의 출발에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의 83%는 하루에 평균 6알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거죠. 복용 방식도 다르고 약의 종류도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문에서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매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돋보기로도 안 보이는 깨알 약품 설명서. 그래서 실제로 그 쌀알 하나를 그 약품 설명서 옆에다 두고 사이즈를 재는 그런 사진까지 뉴스 기사에 탑재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쵸? 저희가. 그러면 글씨가 잘 보이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키우면 그러면 잘 보이는가? 글씨를 키우고 패키지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면 사용하기 편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두 번 다시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혼자서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더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인 인구의 60%가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약 복용이 잦은 노인층은 약품 설명서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요법 용량, 효능 효과, 주의사항에 쓰인 어휘의 81.3%가 일상 언어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내용을 탑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글씨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만으로도 안 되고 글씨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면 글의 내용, 그러면 이거는 제약사에서 내부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팀들이 어떤 기준으로 저 내용을 만들고 어떻게 소통하는 과정 그 안에서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문제들이 기존에 그냥 단순히 글씨를 키운다 이런 아까 글자 크기의 가독성과 이해도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그 문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낀 거죠, 저희가.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약을 사용하는 사용자, 사람들의 맥락적인 경험을 고려해서 살펴봐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제품 중심으로 접근했죠. 자,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처음엔 혁신인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심도 깊은 그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저희가 문제는 여기서 비롯돼라고 정의 땅땅 내리고 그것만 해결하고 글씨 크기만 키우고 끝낸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거, 이 정보를 왜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을까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하는 과정에 어떤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받는지를 보지 않으면 그걸 고칠 수가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약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정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구매 전, 중, 후로 나눠서 볼 때 구매 전에는 미디어 또는 주변에서 어떤 약이 좋더라라는 경험 그리고 뭐 온라인에 뭐 웹사이트 같은 데 홍보하는 내용 그리고 구매 중 단계로 넘어가면 약국에서 약사하고 상담 그리고 약을 구매하면서 그때서야 제품이 나오죠. 약에 쓰여 있는 사용 설명서를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이걸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한 오산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저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되었다면 이분들이 두 번 다시 CS팀으로 전화해서 그런 반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들이 여기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그 결과 중심적인 우리의 그 시작 때문에 고쳐질 수 없었다라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했던 게 여기에는 다 수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기업의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들을 다 만나서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측면에서는 그 사용자,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다. 고객. 그리고 약의 그 정보를 또 전달하고 습득하시는 또한 이해관계자가 있더라고요. 약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제약사가 지금 이거 그림이 복잡해 보이시죠? 제가 약간 매지가이 같습니다. 눈을 약간 가느다랗게 뜨고 한번 보시겠어요? 눈을 가느다랗게 한번 살짝 뜨고 보세요. 색깔이 진한 부위가 좀 도드라지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어디죠? 여기 상단 파란색, 그쵸? 그리고 약사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죠? 자, 제약사는 어디가 좀 도드라지게 뭉쳐 있나요? 예, 여기 중간쯤. 자, 이거는 자, 옆에 이제 단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모든 채널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주변 지인한테서 듣는 경험 정보 채널, 의사 약사, 그리고 약의 패키지, 그리고 약 정보를 홍보하는 포스터, TV, 라디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SNS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채널일수록 색깔이 짙어집니다. 또는 기업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채널일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람들은 이쪽에서 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이런 약이 좋더라, 잘 듣더라. 그리고 의사나 약사가 권장해주는 이런 약들. 자, 제약사는 어때요? 여기는 어떻게 뭔가 정보 제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약사가 알아서 할 일로 놓고 여기에만 열심히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패키지라던가 포스터라던가 TV 광고. 자, 지금 이 얘기들이 알고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상황도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가 뭔가 힘을 막 들이는데 실제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포인트에서 막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TV 광고 같은 데 쓰는지 아세요? 수백억 대죠. 자, 그 돈을 막 쓰고 있는데 실제로 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고객에게는 그것도 아까 하나의 채널로서 패키지에 정보를 표기할 때는 이런 용어, 쉬운 용어, 그리고 이런 내용, 으로, 그리고 이런 크기, 뭐 등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약사와 약국도 이 최종 사용자인 이 약을 먹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약사하고 최종 약을 구매해서 드시는 고객하고의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도구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겠다.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 제약사 내부에서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 정보를 만드는 관점도 다르고 그것에 대한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점을 저희가 이렇게 그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하죠.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청사진을 보면 저희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잘 이해하게 할 거냐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부서, 이게 이제 부서입니다. 기업 내 파란색은 기업 내의 부서이고요. 맨 안쪽이 어디인 줄 아시겠어요? 맨 안쪽. 요게 경영진입니다. 경영진.
자, 이 노란색은 고객입니다. 고객. 우리 공공기관으로 치면 국민, 시민이겠죠? 자, 이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기서는 약사라는 접점이 있고요. 그 기관, 기업으로 보면 여기 CS, 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최전방. 고객의 이런 이제 그 약을 먹는 과정,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을 보면 이 빨간색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그냥 안 읽을래라고 하고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빨간색들은 그 내부에서도 이 정보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서로 부서 간에 정보를 그 하나로 일원화해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체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로 가냐면요. 결국은 그 조직의 그 평가 체계, 그 조직에서 이 고객에게 CS, 뭐 예를 들어 어떤 대응을 할 때 평가 체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정보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전달되는 그런 반대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탑다운 방식에. 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평가 체계부터 바꿔야 되고 서로 간의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진은 가장 안쪽에 있어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곳에 있는 거죠. 고객하고 경영진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 시민의 어떤 그 수준이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죠. 요구사항이 그에 따라 같이 달라지고요. 하지만 고위 관료로 갈수록 그 대면 채널하고는 굉장히 멀어지지 않습니까? 현장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CS팀으로 그냥 전담해라고 나는 동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이후에 이 조직 내에서 고객 경험을 정말 최상의 어떤 고객 경험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조직 내부의 그 부서, 조직 재편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경영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CX 부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하는데요. 경영진이. 저 CX 부서는 경영진하고 같이 거의 그 직속으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고객의 피드백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지, 서비스 디자인은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겠죠. 그냥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를 고치면 될 거야 라는 그 가설 하나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면 실제 이 사람의 문제는 너무 단편적인 쪽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실제 이 사람이 문제를 진짜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로 서비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초두에 얘기했던 공감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은 연결, 공유, 수평의 사회로 도약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공감해서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 거고요. 자, 디자인 싱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는 스탠포드의 디자인 스쿨의 D죠. 디스쿨이라는 데서 아마 거의 최초로 만든 것으로 또는 더 확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디스쿨에는 그냥 디자인 학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융합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뭐 경영, 공학, 디자인, 예술, 뭐 철학, 인문의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이 디스쿨의 융합 과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서비스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에게 받은 질문인데,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본질적인 과정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서 그거는 아니고, 서비스 디자인 프레임워크는, 그러니까 방법론, 프로세스는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포드의 디스쿨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요 모양이 프로세스예요. 근데 가장 첫 단계가 emphasize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감하는 단계가 프로젝트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첫 단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네. 디파인을 먼저 하지 않나요? 그쵸? 네. 그 디파인이 뭔가 가설 정도의 수준을 수립할 수 있는 뭐 정보는 있겠죠. 뭐 어떤 통계 수치라던가 뭐 이런. 하지만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로 디파인을 하고 시작되면 끝에 갔을 때 전혀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시도했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의약품 정보를 글씨를 크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닌데 그거 하면 끝날 거다라고 섣불리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가 emphasize의 단계인데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 싱킹을 처음 만든 서구에서 이 프로세스는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그 이들이 정리한 디자인 싱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empathy and experimentation to arrive at innovative solution.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공감이라는 과정과 계속 실험하는 것,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문제 결과를 막 보려고 하지 않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이 얘기인데요. 참 말이 쉽죠. 그쵸? 저도 해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의료기기 제조사의 이런 그 사례를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스마트폰이고요. 요게 혈당 측정기예요. 네, 혈당 측정기인데 요거를 스마트폰에 끼워서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혈당 측정을 여기 그 피를 묻혀가지고 딱 되면 0.03초면
읽어서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혈당을.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이런 핵심 기술이 있고 저희에게 의뢰한 것은 사용자 경험 그 조사를 의뢰했는데 의뢰한 것은 이거를 연결하는 어떤 방식을 뭐 USB로 할지 블루투스로 할지 어떤 게 사용자에게 편할지 저거를 알면 이 제품은 진짜 잘 팔릴 거야 라는 어떤 전제가 이미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혈당 측정기기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훨씬 많은 고급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사용자 경험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해 발굴한 내용들인데 집 밖에 그러니까 외출을 하면 하루에 보통 6번, 대여섯 번 이 측정을 하신대요. 가방 속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몰래 주변에서 보지 않게 몰래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리고 집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셨는데 아이가 잘 때 아이는 모르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당 지수를 보고 내가 별로 이게 안 좋게 나오면 기분이 나빠져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걸르죠. USB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더 편한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라니까요. 이거는 별로 그냥 수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감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분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볼게요. 자, 혈당 측정 핵심 기술이 0.03초예요. 1위예요. 근데 2위의 저 기술을 가진 기업이 0.05초 만에 보여준다면 그 0.02초의 차이가 이 사용자에게 그렇게 큰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해야겠어 라고 할 정도의 기술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해결해 줬을 때 내가 이 제품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줘. 나는 이 제품을 너무 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USB, NFC 그것의 사용 편리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공감하면 당뇨 환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주변의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안 받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는 거죠. 근데 혈당기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삐빅하고 소리를 내줍니다. 이게 측정이 되면. 그러면 이분은 아까 그런 외부에서 그런 측정했을 때 삐빅 소리가 나면 이 사람 이거 무슨 소리지 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받게 되는 나는 시선이 싫은데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디자인 싱킹으로 다시 돌아가면 프로세스에서도 얘기했듯이 공감을 통해서 혁신을 제안하고 이끌어가려는 태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의료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교육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수사를 하고 과학수사연구원처럼 어떤 곳은 검역을 하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매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분야 생소한 사람들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마을 공동체 분들을 만나거나 실제 아까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거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 학교의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더 강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카페를 새로 그 등나무 벤치를 바꿔서 카페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또 넘어간 그런 사례인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자기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내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게 할 건가? 뭐 하물며 어떤 산불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면 잘 하고 잘 빨리 대응하게 할 건가? 해외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이런 그 디자인 싱킹,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런 분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러나 아까 이제 말씀 그 서비스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그 앞으로의 차세대들이 말하는 한계는 그들이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은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한계 짓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이다라고 디파인하는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게 제약일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한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귀 기울여서 공감하는 것, 그것만이 디자인 싱킹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사의 조직 구성도 우리가 수평으로 가기 위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내가 그 수직으로 있으면서 경영진은 전혀 단절된 어떤 고객과 단절된 수직 구조의 맨 하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평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사람 중심으로 할 때 비로소 이룩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또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도 보여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지금 강연 주신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사례를 차근차근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장시간 동안 저도 이제 배운 게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저희 이번에 강연해 주신 저희 오 대표님께 큰 박수 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